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데요. 지난해 미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 가운데 약 4%가량을 데이터 센터가 사용했다는데 이는 파키스탄의 한 해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기업들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까지 세우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 단가가 상승해서 가정용 전기료가 올라 전기는 기업이 쓰고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겨울 한파에 정전 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AI 데이터 센터가 불러올 전력 수급 문제와 그 파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격화된 중일 갈등이 그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의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초안을 세밀하게 조정했고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종전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종전안에서 핵심이 빠지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협의체인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에서 현재 양국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튀르키예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양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주최했었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송 항로를 복원하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 합의를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선 초기부터 유력 후보자로 꼽혀왔습니다.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확장적 통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최종 인사 결정을 하곤 하기 때문에 최종 지명 전까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이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 사건이 적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되는데 전체 재판의 75%가 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가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국이 청량 음료에 부과 중인 설탕세를 밀크쉐이크와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과세 기준이 4.5g으로 강화되고 우유나 두유 등 우유 대체품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면제도 종료되는데요. 병이나 캔, 종이팩 음료 제품에 해당이 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는 제외됩니다. 이 방안은 각계의 협의를 거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건 괄호 안에 있다. 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괄호까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정쟁을 종전하는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이 전쟁을 끝내는 일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미국이 작성했던 초안의 기존 28개 항목은 미세 조정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쟁점은 몇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양국이 특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전 합의가 완료가 되거나 최종 단계에 달해서 두 정상을 만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 회담에서 이제 기존에 제안했던 28개를 19개 조항으로 줄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기존에 60만 명이라고 했었다가 80만 명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전쟁 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고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등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양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남겨뒀습니다. 네. 그래서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괄호로 남겨뒀다. 최종 결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새로운 평화 구상안을 그렇다면 러시아가 수용할지 그러게요. 이게 불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네. 러시아 쪽 요구가 많이 후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의 초안에서 앵커리지 정신과 문서가 제외가 됐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월에 미러 정상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역을 할양하는 대신 동북부 쪽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일부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러시아가 협상 대화의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는 열려 있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유럽 국가들은 현재로선 러시아에는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 등을 활용해서 대러 압박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통미봉일. 미국과는 통하고 일본과는 봉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현지 시간으로 이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시 주석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신화사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어제 통화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은 함께 군국주의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느냐. 2차 대전 승리의 성과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양국이 함께 싸운 군국주의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온 중국이 이제 통미봉일 책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상이 미국에 먼저 대화를 청한 건 2001년에 장쩌민 주석이 9.11 테러 조문을 보내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처음인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의 관점에 더 가깝게 만들
만들고 일본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통하였다라고 뉴욕타임스도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거든요. 외교적으로 좀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중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간파하고 시 주석이 먼저 이례적으로 통화를 제안을 해서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대만 문제로 끌고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또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걸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짝 좀 양국 간 발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통미 봉일 전략이 중국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걸 과신했다가 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 협력을 결속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이 상호 방문 계기를 포함해서 내년에 최대 4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그 이후에 시 주석이 또 국빈 방문을 미국으로 하고 이게 2번이 있고 중국에서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2월에 미국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각각 참석을 하면 총 4번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G2 정상이 만나면 양국 관계에도 큰 안전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에게도 좋겠지만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베선트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원자폭탄, 우주 그리고 AI. 그 미국이 중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에 인공지능 즉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건 에너지부가 주도해서 민간과 학계가 힘을 합쳐서 에너지와 과학, 의료 같은 각 분야에서 AI를 통한 혁신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이 이걸 설명하면서 2차 대전 당시 최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맨하튼 프로젝트, 또 인간을 세계 최초로 달에 보낸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아마존, 델, 휴렛패커드, AMD 같은 미국의 대표 IT 기업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제 빅테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또 자본들이 들어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벌써부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이 연방정부의 AI와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업에 우리 돈으로 73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부가 이제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슈퍼컴퓨터, 연방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민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AI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을 해주기로 했고요.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이 행정명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미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망을 효율화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AI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까지 서명을 했는데 핵심 지지층이죠. 마가 진영이 AI 놓고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업계 선두 주자들하고는 이렇게 되면 가까워질 수 있지만 반면에 전통적 지지층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AI 산업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엘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지만 그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지지층 마가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AI 산업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세력, 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 이렇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 기술 발달을 우려하는 여론도 마가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가 20일에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앞으로 5년간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공공요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선거에 그러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민, 관세 정책 이렇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마다 기술 우파랑 마가 진영이 견해차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AI를 계기로 또 한 번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AI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 연합의 붕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왕의 귀환입니다. 네, AI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구글이 18일자로 새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챗 GPT를 비롯한 경쟁 모델을 압도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AI 생성형 AI 패권을 둘러싸고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가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24일에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주가가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최고 315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날 알파벳 시가총액이 3조 8,20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 3 프로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텍스트와 이미지를 읽는 것을 넘어서 분위기를 읽는다라고 구글이 자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까다로운 AI 성능 지표 중에 하나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테스트인데 여기에서도 외부의 도구 없이 정답률 37.5%를 기록했습니다. 챗 GPT는 26.5%였으니까 좀 차이가 꽤 있는 있어요. 거죠. 네. 그래서 AI 기반의 고객 관리 플랫폼 세일스포스의 최고 경영자는 내가 3년간 매일매일 챗 GPT를 썼는데 제미나이 3를 2시간 써보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또 한 번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구글이 이번에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아니라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인 TPU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현재 AI 모델 대다수는 GPU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구매비, 유지, 운영비가 크고 사실상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줄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네. 이게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구글은 이걸 뛰어넘은 거니까 그래서 왕의 귀환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 AI 시장을 처음에 이끌었던 건 구글입니다.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구글이 이끌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후에 오픈 AI의 챗 GPT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대항하려고 서둘러서 받으란 걸 내놨는데 공개 행사에서 뭘 물었더니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으라는 건 네. 기억도 못하는군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름을 제미나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AI 서비스를 내놓는 반격에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번 성과는 AI 모델, AI 칩, 클라우드 인프라, AI 배포 같은 전 과정을 구글이 자체 기술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종 승자는 결국 구글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그렇습니다. 변하고 네. 있군요. 다음 키워드 아메리카 더 뷰티풀. 이게 강화가 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요. 미국 거주자보다 3배 이상 비싼 입장료를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무역과 이민을 넘어서 관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제 내국인, 외국인 입장료가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이중 가격제가 도입이 되는 건데요. 네. 우선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1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 연간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지금처럼 똑같이 1년에 우리 돈으로 12만 원을 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은 37만 원을 내야 돼요. 가격이 갑자기 212%나 폭등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립공원들이 있죠.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네, 가보고 싶어요. 네, 인기가 많은 국립공원은 네.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연간 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이제 여기 가게 되면 네. 기본 입장료와 별도로 1인당 $100, 14만 원을 추가로 또 내야 됩니다. 이미 올라간 입장료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예로 들면 올해 기준으로 승용차 입장객은 차 한 대 기준으로 $35, 도보나 자전거, 셔틀 같은 개인 입장객은 1인당 $20를 받았는데 네. 내년부터 여기에 1인당 $100가 추가가 되면 4인 가족이 연간 패스 없이 차 한 대로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올해 내지 않았던 추가 입장료 $400, 59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못 가겠네요. 네, 너무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미국 국내무부는 이번 정책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국립공원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미국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름다운 미국을 만드는데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내년부터 이게 달라지니까 연간 패스가 새로 발행이 되거든요. 실물 카드도 새롭게 나오고 그렇죠.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얼굴이 나란히 들어간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1기보다 이게 입장료 인상안이 좀 강화가 됐는데 그 1기 때는 성수기에만 입장료를 인상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여론이 이제 반발해서 무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트럼프 2기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외국인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광업계는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키워드 알아볼까요? 연말엔 자제해야 하는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연말에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자기개발 선물을 보내면 역효과가 난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이어트차, 헬스장 등록권, 네. 대화 능력 향상 달력 이렇게 자기개발과 관련된 선물을 주면 네.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제품 리뷰에 쏟아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제품에 낮은 별점을 가서 주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좀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반면에 연말이라고 해도 자기가 구매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났대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원인을 상처받은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선물은 지금의 너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노력해라는 암묵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 1월에 자기가 스스로 요가 매트를 사면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운동해야지,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네, 네. 운동에 대한.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인 요가 매트는 살을 빼라라는 압박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유통업계도 자기 개발 제품 판촉 시점을 1월로 옮겨야 된다. 새 결심이 집중되니까 연말에는 여가나 취미 같은 부담이 없는 선물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조언을 내놨습니다. 연말 선물 준비하고 계시다네요. 네, 바로 빼십시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있는 노래 로비 윌리엄스의 스트롱 함께 듣겠습니다. My breath smells of 1,000 fags. So when I'm drunk I dance like me dad. I've started to dress a bit like him. An early morning when I wake up I look like Kiss but without the makeup. And that's a good line to take it to the bridge. And you know, 'cause my life's a mess. And I'm trying to grow. So before I'm old I'll confess. You think that I'm strong. You're wrong. You're wrong. I sing my song. My song. My song. My bed's full of takeaways and fantasies of easy lays. The pause button's broke on my video. And is this real? 'Cause I feel fake. Oprah Winfrey, Ricky Lake. Teach me things I don't need to know. And you know, 'cause my life's a mess. And it's starting to show. So before
none. The rain was never cold when I was young. I'm still young. We're still young. Life's too short to be afraid. Step inside the su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방산과 원전, AI 등 산업협력을 지렛대로 각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13기를 태우고 내일 새벽 1시 무렵 4차 발사에 나섭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92.1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중일 갈등이 벌어진 후 처음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25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며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등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이후에 첫 미일 통화여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 중점이 쏠렸는데요. 네. 니혼 TV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중 관계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고 또 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매우 친한 친구로 언제나 전화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니혼 TV는 이번 전화 통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측에 접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중국에게 어필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 시진핑 주석과 또 전화 통화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이 중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일본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중일 갈등에 대한 이야기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다방면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관광이 가장 그렇죠. 이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관광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당일 외국인의 소비액을 보면 중국인이 소비액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1조 6,443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일 갈등이 시작되면서 일단 지난주에 갑자기 니케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항공, 관광, 백화점 등의 주식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일본 최대 백화점은
백화점인 미츠코시 이세탄 백화점은 지난주에 주식이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었던 만화영화 짱구의 새 시리즈도 개봉이 연기가 되었고요. 연말 연시가 이제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시기여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일본 백화점협회는 일단 이 중일 관계 영향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확인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동향에는 주시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다방면에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TBS 뉴스 취재를 보면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 이시카와 회장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며 그렇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이 있으니 일단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TBS 뉴스는 이 영향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서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일본인의 소비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인 자체의 소비도 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산 수입물도 이번에 중국이 수입을 중단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 금지를 했다가 올 6월에 수입 재개를 또다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지난 5일만 하더라도 홋카이도산 가리비 6톤이 홋카이도 다테코마에 향해서 중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 뉴스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오래 해오던 마루니 수산이 2023년에는 61억엔의 매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수출이 금지가 됐다가 풀렸다가를 계속하다 보니까 네. 부채 27억엔을 안고 최근에 부도가 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또 수산물이 금지가 되면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지금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후에 대만에서 그럼 대만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자주 가주자 이런 말이 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만과 일본 사이 어떻습니까? 일단 대만에서는 이 라이칭도 총통이 일본 초밥을 먹으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수산물을 넣고 일본 여행을 가자라는 대만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민진당의 천지마이 가오슝 시장도 다카이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대만과 일본의 관계는 일단 청일 전쟁까지 거슬러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역사적으로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나라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이 대만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중일 관계에서 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사이에 끼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처럼 어떤 강제 노동이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대만을 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이 적극적으로 전쟁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만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다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대만과 일본이 서로를 친대만, 친일이라고 부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서 강한 일본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정치가나 사람들이 대만을 자신들이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까지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만과 일본은 비교적 사이가 좋다. 자, 이 중일 갈등 영향으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도 아무래도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작년 5월에 한국에서 열렸고요. 올해 일본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못하고 내년 1월에 일본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했지만 중국이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중국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리짱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할 기회가 없었고 일본은 중국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오픈을 하고 있다. 문을 닫는 일 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발언을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측에서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삼국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 오늘 현지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경제, 관광, 수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번 깐부회동 기억나시죠? 깐부회동, 예. 깐부회동 때 엔비디아가 이제 26만 장의 AI 칩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제 화제가 되었죠.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좋고 긍정적인 사실이지만 사실 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컴퓨터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전력, 냉각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이제 건물입니다. 네. 이러한 인프라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뭐 스트리밍하나, 네. 아니면 가족 사진을 뭐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챗 GPT 같은 데다가 오늘 네.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데이터 센터와 만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최근에 이제 이 생성형 AI 모델 네. 이것이 등장하면서 더 빠르고 더 큰 AI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필요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그래서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뭔가 스케일이 커 보이죠? 많이 큰 네. 스케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처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고급 서버를 저장하는 이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암호화폐, 채굴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붐을 만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퍼 스케일은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뭐 최소 5,000대 이상의 서버를 호스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축구장 수십 개. 예. 그래서 그야말로 하이퍼 스케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뭐 한 9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은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뭐 개인들을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 유형은 이제 개별 기업에 이제 시설을 임대해 주죠. 그래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뭐 서비스 제공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뭐 한 2,000대에서 5,000대 정도의 서버 그리고 좀 작다 싶은 소규모다라고 부르면 이제 500대에서 2,000대 정도 되니까 하이퍼는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AI 산업이 지금 뭐 가장 발달. 미국에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때 뭐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그냥 지으면 되는 그냥 거예요.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마다 이게 좀 달라요. 숫자가.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보안상 이유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알려지면 뭔가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긴다. 아니면 이제 남들보다 몰래 내가 더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경쟁 우위를 위해서 뭐 네. 위치나 규모를 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맵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해주는데 네. 미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4,0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죠. 그런데 이 미국 데이터 센터의 한 3분의 1은 이 세 곳에 몰려 있어요. 네.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곳에 미국 전체 4,000개가 넘는 서버 중에 한 3분의 1이니까 예, 한 1,200개, 한 1,300개 되겠죠. 여기 몰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 4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절반은 기존 데이터 센터 있는 곳에 근처에 또 짓고 있어가지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 앞으로도 이 미국 데이터 센터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아주 좋은 환경인가 봐요. 네, 세 그렇습니다. 곳이. 네. 자,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막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아마 2025년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일단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전력은 현재 2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2024년에 183테라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거는 뭐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미국 전체에 쓰는 전력의 한 4%를 좀 넘는 규모가 그냥 데이터 센터가 꿀꺽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쓰는 거하고 맞먹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그렇죠. 테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426. 그러니까 현재 183인데 426이니까 2배를 훌쩍 뛰어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 스케일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한 개당 그 쓰는 전력이 1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사용합니다. 예.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정말. 예. 그런데 현재는 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초대형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2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주별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고 있나를 한번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버지니아주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았다고 그랬죠. 전체 그 전력 공급량의 26% 4분의 1을 데이터 센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스다코타, 뭐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오리건 이런 쪽에서도 10%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뭐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 한 60% 정도는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산하고 계산하고 네. 활동을 하는 서버의 한 60% 정도가 되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더 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고급 서버에는 초당 수조건 예, 수억이 아니고 수조건의 수학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칩이 장착돼 있어요. 예, 이게 안 와닿아서 예, 스케일이 숫자가 너무 커요. 1초에 수조건? 예. 네,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네.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그렇겠네요. 하죠. 그래서 네네. 작동시키는데 일반적인 칩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네.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한 60% 이상은 칩이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냉각입니다. 이 네.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칩들이 뜨거워집니다. 네, 열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뭐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순행 시설, 펌프 이런 걸 돌리는 게 많이 있는데 네.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최신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한 7% 정도가 냉각에 들어가고 좀 예전의 시설,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이 냉각 분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냉각 시스템은 전기뿐만 아니고 이제 물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거 좀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물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에다가 이제 연구를 의뢰를 했더니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는 한 170억 갤런의 물을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 같은 이제 큰 시설들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물 잡아먹는, 네. 전기 잡아먹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뭐 연간 한 160억 뭐 갤런에서 330억 갤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물 전기를 잡아먹는 게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가져가니까 네. 미국 전체 평균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약간씩은 달라요. 일단은 40% 이상은 천연가스로 공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친구들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20%, 석탄이 한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네. 미래에는 2030년이 지나가면 원자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이제 이 전력을 확보하는 데 그렇습니다. 힘을 써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이제 원자력 스타트업입니다. 우리한테는 전 낯설죠. 원자력 예. 스타트업. 이게 잘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원자력 스타트업과 구매 계약, 앞으로 너희들이 전기를 만들면 내가 먼저 쓸게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사고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3마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네. 그리고 이제 오래돼서 문을 닫은 듀안 아놀드 뭐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문을 열려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있다, 송전선로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끌어다 쓰는 게 지금 네. 미국 AI 업계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확보하고 물을 확보하는 게 네. 데이터 센터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대규모 전력을 이렇게 소모하는 시설이 생기게 되면 전기 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이제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우리나라 한전 같은 업체들은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송전 선로를 거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소규모 기업 또는 가정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대량 사용 고객이라고 할인을 받는데 오히려 가게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할인.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제 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일반적인 가구들은 월 142달러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전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11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가정들이 정말 전기를 더 많이 써가지고 25%를 더 냈느냐? 그렇지 않고 이 AI가 쓰는 전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일리노이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지역을 포괄하는 전력 시장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만 가지고도 이제 뭐 93억 달러 규모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동부의 메릴랜드 이 주의 서쪽 지역은 뭐 앞으로 이제 월 18달러 그다음에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월 16달러 정도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데 네.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많이 부담을 또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산업용, 가정용, 그다음에 그 산업용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네, 나눠져 네. 있습니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별로 이제 사업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이익을 이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고객들은 한편으로 또 좋은 고객이니까 여러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 가정용 뭐 전력 같은 경우는 가정들은 어디로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슬금슬금 전력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플러스 암호화폐 채굴 이것만 합해도 평균적으로 한 8% 이상 정도 되고요. 네.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겠는데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 겨울이 오다 보니까 전력 수업이 더 늘어날 텐데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오면 이 정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전력 신뢰성 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올 겨울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예보를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극심한 겨울 날씨가 닥칠 경우에 에너지 부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게 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 대비 한 20기가와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 새로 순수하게 증가한 공급량은 한 10기가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빠듯하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AI 이런 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문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은 전기를 이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일단 당장의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생각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전기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볼까? 이거를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시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모델을 만들어내 가지고 미국 발전소 건설을 더 빠르게 하는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 그다음에 발전소 개발 업체들로부터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누가 우리 전기를 사줄지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쓴다라고 약속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해서 이 전력 거래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전력 회사는 전기 수요가 늘어날 거야 발전소를 더 지어야지라고 하지만 누가 내 전기를 왕창 사용할 가져갈 것인지. 보장이 있어야 이제 짓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내가 쓰다가 남는 거는
네, 다른 또 회사에 다시 팔면 팔고.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 시장이 이제 부족한 게 오히려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의 구글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전기를 적게 쓰는 AI 시스템, 그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라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 및 지불 방식으로 신규 발전소에서 내가 일단 왕창 사갈게 네. 하고 약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쓰다가 남은 전기는 얼마든지 내다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이런 전략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나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다 사겠어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전력 요금이 뛰면은 나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에 꼭 필요한 팔라듐 가격이 막 몇 배씩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포드 자동차는 이제 선물 거래, 뭐 옵션 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팔라듐 가격을 딱 고정을 시켜 버렸어요. 내가 이만큼 물량 갖고 올 테니까 이 가격에 무조건 줘. 네, 네. 라고 했는데 시장이 그 다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이 거래 한 건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테크 기업이라지만 이 변동성이 또 심하고 사실은 또 이게 조작 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거래 이런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과연 리스크를 잘 해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건 이 매일매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더라도 일단은 뛰어들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실과 이익을 생각하면 네, 그래도 이런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그나마 같습니다. 이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현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록스의 With a Girl Like You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nt